최소한의 뇌과학. 복잡한 세상이 단숨에 읽히는 필수 지식 27. 양은우 지음. 오아시스. 1장.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까? 기억. 분명 같은 것을 봤는데 왜 다르게 기억할까?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달라 사람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약 20년 전에 MBC의 뉴스 앵커였던 브라이언 윌리엄스는 이라크 전쟁 당시 자신이 타고 있던 헬리콥터가 로켓 추진 수류탄에 피격되어 비상 착륙을 해야만 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했다. 하지만 당시에 그는 해당 헬리콥터에 탑승하지 않았으며 그가 그곳에 도착한 것은 다른 헬리콥터가 공격을 받아 비상 착륙한 이후로 밝혀졌다. 훗날 그는 일부 기억이 혼합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 겪은 일과 듣거나 본 이야기를 혼동하는 기억의 안개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이러한 기억의 왜곡이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억은 직접 경험한 사건의 일부를 토대로 상상을 덧붙여 하나의 건축물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브라이언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살다 보면 사소한 기억의 왜곡 때문에 실수를 하는 일이 이렇듯 종종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이지만 론 디센티스는 미국의 정치인으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 도널드 트럼프와 경쟁했다. 하지만 낮은 지지율로 중도의 경선을 포기했다. 경선 포기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디센티스는 성공은 끝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이다. 라는 격언을 인용하며 윈스턴 처칠이 남긴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처칠의 명언이 아니라는 반박이 제기되었다. 많은 단체가 처칠의 공식 저서나 연설, 편지 등 모든 문헌을 다 헤아려도 디센티스가 인용한 구절은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포스트는 기억이 틀렸다며 디센티스의 잘못을 꼬집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모두 기억이 쉽게 왜곡되고 재구성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와 데니얼 사이먼스가 쓴 보이지 않는 고릴라의 기억과 관련된 챕터에는 흥미로운 사례가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이유를 기억의 착각 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기억은 속성상 쉽게 변질, 소멸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향될 수 있다. 따라서 누구도 자신의 기억이 완벽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는 자신의 기억이 무조건 맞다며 핏대를 올리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이 꼭지를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기 바란다.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렇다면 기억은 뇌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저장되며 인출되는 걸까? 먼저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 기억이란 말 그대로 몇 분 혹은 몇 시간, 며칠 정도 짧게 저장되었다가 사라지는 기억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저녁에 퇴근하면서 아이가 부탁한 아이스크림을 사가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두는 일이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전화번호를 잠깐 외우는 것 등이 단기 기억이다. 단기 기억은 일회용품과 같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 목적이 소멸되면 함께 사라진다. 반면에 사라지지 않고 오래도록 저장되는 기억이 있는데 이를 장기 기억이라고 한다. 장기 기억은 서술 기억과 비서술 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 서술 기억은 일상에서 벌어진 일이나 경험, 의도적으로 학습한 내용 등을 기억하는 것으로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비서술 기억은 어떤 것을 행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다. 비서술 기억을 절차 기억이라고도 하는데 운전하거나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공 던지기 등을 하는 것처럼 언어로 분명하게 서술할 수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 행위를 수행하게 만드는 기억을 말한다. 서술 기억은 다시 일화 기억과 의미 기억 두 가지로 나뉜다. 일화 기억은 사건 기억, 의미 기억은 사실 기억이라고도 한다. 일화 기억은 개인이 겪은 경험이나 사건, 감정과 같은 일들이 언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한 기억이다. 의미 기억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어와 그 개념에 대한 기억으로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소금은 짜다, 참새는 조류이다와 같이 변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작업 기억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인지적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기능을 말한다. 특정 작업이 끝나면 사라진다는 측면에서 단기 기억과 유사하지만
인지적 조작이 강조되며 기억보다는 기능에 가깝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 때로는 잘못 기억하는 걸까?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셈이다. 기억의 형성과 저장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뇌부위는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이다. 바닷속 생물인 해마와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이 영역은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해마가 손상된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은 회상할 수 있지만 새로운 정보는 기억하지 못한다. 뇌질환으로 인해 해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HM이라는 환자는 수술 이후에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그 기억이 불과 10분밖에 유지되지 않았다고 한다.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는 해마에서 1차적인 처리를 거치게 된다. 해마는 전두엽과 협의하여 정보를 분류하고 연계하며 과거의 사건과 연관짓는 정교화 과정 등을 거친 후 잠을 자는 동안 되뇌피질에 새겨 넣는다. 뇌에 특별한 저장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가 정보를 가공하여 되뇌피질에 새기는 과정에서 발화된 시냅스 간 연결로 기억을 형성한다. 수많은 시냅스가 동시에 발화되면서 연결을 이루고 이것이 기억으로 저장되는 것이다. 기분 따라 달라지는 기억. 이 과정에서 뇌는 외부의 정보를 사진이나 동영상처럼 있는 그대로 정교하게 저장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칫하다가는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다. 뇌는 항상 에너지를 최소로 소모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기억을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 중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추출하여 대략적인 내용만 기억에 남긴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대강의 맥락만 기억하는 식이다. 그러다 보니 나는 기억하는 말을 상대방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여기에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추론 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사탕, 맵다, 설탕, 시다, 초콜릿, 쓰다 등 일련의 단어들을 들려주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달달하는 단어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그렇다라고 대답한다. 사탕이나 설탕, 초콜릿 등 단맛과 관련된 단어가 있었던 탓에 달달하는 단어를 듣지 못했는데도 그 단어가 있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이나 가치관, 이해 수준, 판단 능력 등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다르게 해석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편향된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데니얼 샥터 교수에 따르면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할 때마다 경험을 해석하고 색칠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기에 왜곡된 정보가 포함되거나 실제 사건과 혼합될 수 있다고 한다. 샥터 교수는 기억에 7가지 원죄가 있다고 하며 이를 망각의 죄, 왜곡의 죄, 집착의 죄 등 3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망각의 죄는 기억이 약해지거나 사라지는 것을 일컫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는 소멸, 주의 집중 부족으로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잊는 부주의, 알고 있는 정보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차단 등이 있다. 왜곡의 죄는 기억이 변형되거나 잘못되는 것을 말하며 기억의 출처를 혼동하는 잘못된 귀인, 외부의 질문이나 암시에 의해 기억이 바뀌는 암시성, 신념이나 감정, 지식이 기억을 바꾸는 편향 등이 있다. 집착의 죄는 기억이 원치 않게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죄라는 말이 다소 강한 느낌이 있어 오류로 표기하기도 한다. 앞서 예를 든 브라이언 윌리엄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경험을 해도 사람마다 기억 속에 저장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억의 저장 과정에 감정이 관여하는 점도 기억의 왜곡에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정보는 해마에 일시 보관되었다가 강한 자극이나 반복되는 정보 등 인상적이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만 걸러져 되뇌피질에 새겨지는데 이 과정에 편도체가 관여한다. 편도체는 인간의 정서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위이다. 해마에서 정리된 정보에 편도체에서 받아들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덧붙여 되뇌피질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정보를 받아들일 때의 정서 상태가 다르다 보니 동일한 사실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에 따라 기억의 내용이 달라진다. 때로 떠올리기 싫은 나쁜 기억들은 의도적으로 망각되거나 왜곡되기도 한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거짓 기억에 관한 연구는 무척이나 많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가브리엘레 마초니 교수와 어빈 커시 교수는 경험에 관한 기억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자는 피험자들에게 어린 시절 놀이공원에서 에펠탑 모형을 봤던 적이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들에는 실제로 겪은 사건과 연구자가 조작한 사건이 섞여 있었다. 실제로는 경험이 없더라도 다른 기억과 혼합되어 떠오르게 유도한 것이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라고 요구하거나 사진 혹은 친구의 이야기를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피험자들은 상상한 내용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피험자들에게 질문을 하자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억력이 남다르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기억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사건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경험했느냐고 물으면 그중 일부는 허위로 만들어진 사건을 실제로 경험한 것처럼 대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정보에 의해 기억이 왜곡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외부의 영향 역시 기억을 왜곡할 수 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관이 확실해요? 라고 물으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을 확신하지 못하게 되거나 혹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하면서 시나리오를 들려주면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기억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일상에서도 누군가 그럴 리가 있나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논리적인 증거를 동원하여 설명하거나 힘으로 억누르면 기억이 변형되기도 한다. 법정에 나온 목격자의 증언을 모두 믿을 수는 없다는 말이 되는데 이처럼 기억은 너무나도 쉽게 바뀔 수 있다. 태국 출신 과학자인 파타라 누타폰 등은 200명의 피험자에게 편집되지 않은 이미지, 인공지능이 편집한 이미지, 인공지능이 생성한 비디오, 인공지능이 편집한 이미지의 인공지능 생성 비디오를 보여준 후 인공지능으로 편집된 이미지와 비디오가 인간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공지능이 편집한 이미지와 비디오를 본 참가자들에게서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기억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인공지능이 생성한 비디오를 본 피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험자들보다 잘못된 기억을 형성할 확률이 2.05배 높았으며 그 기억에 대한 확신도 1.19배 강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는 왜곡된 기억이 더욱 쉽게 형성되고 저장될 수 있다.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기억의 생성뿐 아니라 인출 과정에서도 오류가 발생한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저장한 시냅스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다. 하지만 기억의 인출 과정이 반드시 저장 과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영역을 뒤진다고 어떤 기억이 떠오르지도 않는다. 정보를 기억할 당시에 발화되었던 시냅스들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출 과정에서 저장 과정과 다른 시냅스가 결합하면 기억은 달라진다. 혹은 저장 과정에 관여했던 시냅스 중 일부가 누락되면 기억이 변형되거나 소실될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학습이 기억을 악화시킨다는 이론도 있다. 학습 기억이라는 학술 잡지에 발표된 논문은 동일한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볼 경우 아주 기본적인 사항은 달라지지 않지만 그때의 주의 상태나 감정 등에 따라 기억하는 내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하면 서로 다른 기억들이 겹쳐지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강화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기억에서 사라진다. 기억의 재구성 이론에 따르면 기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회상할 때마다 새로운 정보와 결합해 재구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그때의 감정이나 주의력, 상상력 등이 더해져 조금씩 다른 기억이 형성된다. 반복된 노출은 기억의 강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주의가 분산되거나 감정적 반응이 약해지면 일부 기억이 소멸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처럼 기억은 저장에서부터 인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완전하지 못하다. 마치 단단한 나무 틀 속에 들어있는 연두부와도 같다. 작은 힘에도 쉽게 부스러지는 연두부를 계속 넣고 꺼내기를 반복하면 점점 처음과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기억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뇌가 컴퓨터처럼 빈틈없이 움직인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뇌에는 허술한 면이 있다는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자신하는 기억도 틀릴 수 있음을 이해하고 기억에 대해서는 늘 겸손한 편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일지도 모른다. 2장. 우울한 것도 불안한 것도 뇌 때문이다. 착각.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어도 못 알아채는 이유.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뇌. TV나 영화를 보다 보면 간혹 작은 실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여주인공이 메고 있던 스카프나 커피를 마시던 컵, 테이블 위에 놓인 화병에 꽂힌 꽃이 갑자기 바뀌는 식이다. 이런 것을 흔히 오게티라고 부르는데 명백한 실수임에도 일부러 눈을 부릅뜨고 찾기 전에는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제작진들도 편집 과정에서 실수가 있는 것을 알아채도 바로잡지 않고 그냥 내보내기도 한다. 이러한 오게티는 왜 생기는 걸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촬영의 비연속성에 있다. 장면별로 나누어 촬영하다 보니 연속된 장면이라도 촬영 날짜가 다른 경우가 생긴다. 이때 가급적 동일한 배경이나 장면을 재현하려 애쓰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사소한 부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때로는 미리 촬영해둔 내용에 오류가 있어 재촬영을 하는 과정에서 없던 오게티가 생기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의 뇌가 이러한 변화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뇌의 맹점을 이용한 마술도 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거친 말과 욕설은 뇌를 어떻게 바꿀까? 뇌 발달을 위협하는 언어 습관. 요즘 우리 사회는 욕에 꽤나 무뎌진 느낌이다. 일상적인 대화에 욕이나 비속어가 섞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쓰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아이들의 언어는 무서울 정도로 거칠다. 서로 싸우는 상황이 아닌데도 비속어는 물론 원색적인 욕설도 난무한다.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이다. 현실감을 살린다는 핑계로 언제부터인가 욕설이 안 들어가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폭력배들이 등장하는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욕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다. 상대적으로 제재가 약한 유튜브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이 거침없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거친 언어 습관은 이런 매체의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닐까 싶어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데 이렇게 거친 말을 자주 사용하면 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감정적으로 한창 예민한 시기에 거친 말을 자꾸 내뱉는 것이 혹시나 뇌 발달에 어떠한 작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 우려하는 것처럼 욕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국내의 한 연구진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언어적 학대를 비롯한 말과 관련된 부정적 경험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특히 욕설이나 모욕, 반복되는 비난과 같은 언어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주목했다. 그 결과 언어적 학대를 자주 경험한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지속적으로 나는 틀렸을지도 모른다라는 자기의심에 시달리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볼 것이라는 대인 불안이 커졌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쉽사리 위축되거나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그로 인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부정적인 말의 경험이 감정적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성이나 정신건강, 정체성 형성 과정 전체에 나쁜 흔적을 남길 수 있다고 해석했다.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20% 정도만 발달한 상태에서 태어나 영유아기와 아동기, 사춘기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못지않게 환경이 이러한 뇌 발달을 크게 좌우한다. 때로는 유전적인 요인보다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욕설뿐만 아니라 특정 아이를 따돌리면서 무시하거나 모욕, 모멸, 협박이 담긴 말을 하는 것도 심심치 않게 이슈가 되곤 하는데 이러한 주위 환경이 아이들의 뇌 발달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정신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 성인들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서 욕설 등 언어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 뇌량의 발달이 미흡했다.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위로 좌우 뇌의 균형 있는 활용과 상호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돕는다.
이 부분이 손상을 입으면 좌뇌의 지각 능력과 우뇌의 감각 능력이 원활하게 오가지 못하여 사회성과 언어 발달에 지장이 생긴다. 또한 뇌가 고루 발달하지 않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 분노나 우울증, 화, 적대심, 분리장애 등을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 발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감정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받은 상처가 성인기의 정신장애가 되는 것이다. 언어폭력이 뇌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 가정에서의 언어폭력도 심각한 문제이다. 자녀에게 자주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는 부모들이 있다. 특히나 스스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사춘기에 이르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부지불식 간에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명시적으로 욕을 하지는 않더라도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사를 하는 부모들도 있다. 예를 들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다간 지방대학도 못 가겠다. 네가 그렇지 뭐 하고 말하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 젊은 부모들은 나이 든 세대와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부모의 언어폭력에 노출되는 아이들이 남아있다. 가정에서의 부정적인 언어 사용 역시 뇌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부모가 험담을 퍼붓는 경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이 펜실베이니아주에 사는 13세에서 14세 사이의 청소년 976명과 그들의 부모들을 2년 동안 추적 조사하였다. 그중 45%의 어머니와 42%의 아버지가 가혹한 언어로 아이들을 훈육하였는데 그 자녀들은 2년 이내에 우울증이나 비행 등의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정환경이 아이들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최근에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영국 리버풀 존 무어스 대학교의 연구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신체적 언어적 학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러자 신체적 학대 없이 언어적 학대만 경험한 경우에도 불안이나 우울, 자기 비난, 삶의 만족도 저하가 뚜렷했다. 특히나 장기간의 언어폭력은 신체적 폭력 못지않게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물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쉽게 퍼붓는 거친 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흉터가 되어 개인의 정체성과 대인관계를 망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마틴 타이처 교수도 폭력적인 언어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어린 시절 언어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성인 554명의 뇌를 조사한 결과 일반인에 비해 뇌량과 해마 부위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고 한다. 언어폭력이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고 이로 인해 코르티솔이 과다하게 분비되어 해마가 작아지는데 그 크기는 일반 사람들과 6.5%포인트나 차이가 났다. 해마는 학습이나 기억, 감정과 관련된 부위로 손상되면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 발생 확률도 2배 이상 높아진다. 또 꾸준히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영역이기 때문에 해마에 문제가 생기면 신경 재생이 어려워져 정신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이 실험에 참가한 이들의 상당수가 우울증이나 환각 증세, 다중인격성을 보였다. 다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언어폭력이 불안정한 행동이나 잦은 화, 자아도취적인 행동, 충동조절 장애, 편집증 등의 증상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잦아지면 규율을 어기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하버드 의대 심리학과 최지욱 교수와 카이스트 정범석 교수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언어적 학대를 경험한 청년들의 뇌의 백질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조사했다. 백질은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축삭 부위인데 연구진은 특히나 언어 처리와 감정 조절에 중요한 신경회로에 주목했다. 그 결과 부모의 반복된 언어폭력을 경험한 청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전전두엽과 감정 관련 영역을 연결하는 백질 경로에서 이상 소견을 보였다. 이 영역들은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의 말과 감정을 해석하는 데 관여하는데 언어폭력 피해자들에게서 이 경로들이 약화되거나 발달이 미세하게 저해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이는 어릴 적에 받은 말의 상처가 뇌의 연결 구조에까지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 없는 언어적 공격만으로도 신경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뇌 영상에 기반해 처음으로 증명한 초기 증거로 평가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영역은 문자를 읽거나 귀로 들은 말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감각 언어 영역이고, 브로카 영역은 발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 언어 영역이다. 베르니케 영역이 손상을 입으면 말은 유창하게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면 읽고 듣는 데는 지장이 없는 반면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두 영역은 말을 할 때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손상되면 이해력과 표현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 영역의 손상은 비단 언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하는 능력뿐 아니라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회적 능력 등의 전반적인 저하로 이어져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진다. 앞서 부모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하며 자란 아이들의 많은 수가 비행 청소년이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결과가 신체적인 학대나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반복적으로 비아냥거리거나 무시, 폭언, 협박 같은 언어 폭력을 일삼는 것은 신체적인 폭력에 버금가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거친 말이나 욕설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따돌림을 당하면 뇌는 어떻게 될까? 따돌림하는 것도 뇌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따돌림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부모나 형제, 친구 등 주변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뇌 발달에 지장을 준다. 따돌림을 당했을 때 몸과 마음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케네스 윌리엄스는 집단에서 무시당했을 때 느끼는 고통을 연구하기 위해 컴퓨터상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는 게임을 개발하였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된 다른 플레이어 2명과 함께 게임을 진행하는 참가자들에게 상대방이 컴퓨터가 아니라 실제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컴퓨터 플레이어들은 처음에는 참가자를 게임에 끼워주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배제시켰다. 참가자에게 공을 던져주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공을 주고받는데, 물론 이는 사전에 의도된 것이었다. 이후 나오미 아이젠버거 교수 등은 동일한 게임을 진행하는 동안 참가자의 뇌 상태를 fMRI로 촬영하였다. 참가자가 게임에서 배제될 때 뇌의 등쪽 전대상 피질과 뇌섬엽이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고통이 신체적 통증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측좌액의 활성은 감소하여 보상 처리 회로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소외감을 강하게 느꼈다고 밝혔다. 그들 중 일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잘못한 것을 찾으려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자신이 공을 너무 세게 던진 탓에 실제로는 컴퓨터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린 것이 아닌가 하고 자책한 것이다. 또 어떤 참가자들은 지나치게 큰 소외감에 화를 내기도 했으며, 캐치볼 상대자가 사람이 아니고 컴퓨터라는 설명을 듣고서도 분을 풀지 못했다. 이 결과로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욕설, 언어폭력, 무시, 따돌림. 어쩌면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할 수 있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는 나의 언어가 아이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솟구치는 화를 그대로 배설하면 그것이 화살이 되어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니 한순간만 참고 화를 누그러뜨려 보자. 도러시 놀테의 시,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의 일부를 옮긴다. 깊이 되새기며 읽어보면 좋을 듯 싶다. 비난을 받고 자라면 비난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적대감을 받고 자라면 싸움을 배우게 되며, 공포감을 느끼고 자라면 불안함을 배우게 된다. 하지만 격려를 받고 자라면 자신감을 배우고, 관용을 받고 자라면 인내를 배우며, 칭찬을 받고 자라면 감사를 배운다. 3장. 몸과 뇌는 연결되어 있다. 수면장애. 사람은 왜 가위에 눌리는 걸까? 가위 눌림. 그게 대체 뭐길래? 한밤중 앞이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바라보는 것 같은 섬뜩한 느낌이 든다. 눈을 떠보니 형체를 분간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코앞으로 다가와 손을 뻗어 목을 조르려고 한다.
싸늘한 냉기가 느껴진다. 손을 내밀어 그 검은 그림자를 물리치려고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당황해서 버둥거려 보아도 도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는다. 잠을 자다 보면 이런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가위에 눌린다라고 한다. 나 역시 몇 번인가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는데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꿈인지 생시인지 아리송한 상황에서 분명 잠에서 깼다고 느끼고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다. 의식은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움직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점점 더 옥죄는 느낌에 미쳐버릴 것만 같다. 차라리 다시 잠이라도 들면 좋으련만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잠은 오지 않고 점점 괴로움만 더해간다. 이대로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며 두려워진다.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요행이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비로소 해방되는 것이다. 가위가 풀리는 순간의 기쁨과 안도감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조사 방법에 따라 편차가 크긴 하지만 적게는 인구의 5%에서 많게는 60% 정도까지가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한때 같이 근무했던 동료 직원 중 한 명은 꽤 자주 가위에 눌려 괴로울 지경이라고도 했다. 반면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 눌림을 경험하지 않는 이들도 있다. 도대체 가위는 무엇이며 왜 자다 말고 갑자기 가위에 눌리는 것일까? 가위는 가운데를 뜻하는 순우리 말로 가위 눌린다라는 말은 몸의 가운데 혹은 가슴 가운데를 눌린다는 말과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가위 눌림은 일종의 수면 장애이다. 다른 말로는 수면 마비라고도 하는데 잠을 자다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잠을 자는 동안에는 의식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 중 가치 있는 것을 따로 분류해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기 위해 뇌가 활발히 움직이며 그 부산물이 바로 꿈이다. 이러한 활동은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꿈 역시 대부분 렘수면 상태에서 나타난다. 간혹 비렘수면 단계에서도 꿈을 꾼다고 하지만 흔하지는 않다. 비렘수면은 깊은 수면을 하는 단계로 대뇌 신경의 가장 많은 부분이 활동하지만 전반적으로 패턴이 단조롭고 신경 신호의 전달도 원활하지 못하다. 이때는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이 통제된다. 물론 때로는 몸을 뒤척이는 등 일부 수의근이 제한적으로 움직이기도 한다. 렘수면 단계는 낮은 수면을 하는 단계로 근육을 전혀 움직일 수 없도록 마비가 된다. 뇌는 꿈을 꿀 때 몸을 마비시킨다. 렘수면 단계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이유는 꿈과 관련되어 있다. 꿈은 외부에서 받아들인 정보가 서로 섞이거나 결합되고 때로는 이미 저장되어 있던 정보까지 끄집어내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 꿈에는 현실성이 전혀 없다. 앞뒤가 안 맞고 뒤죽박죽인 것은 물론 야릇하거나 흉흉한 장면을 볼 때도 있다. 나쁜 사람들에게 쫓겨 달아나다가 높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이나 슈퍼맨 같은 영웅이 되어 온갖 불의를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데 앞장서는 꿈 같은 것들이 그 예시이다. 꿈속에서 악당을 맞닥뜨려 힘껏 주먹을 휘두르거나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며 위험한 상황에 휘말리는 와중에 몸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 꿈에서 취하는 행동들이 실제로도 나타나 집안의 가구가 박살나거나 몸에 상처를 입는 등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함께 자는 반려동물이나 갓난아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뇌는 꿈을 꾸는 동안 몸을 마비 상태로 만든다. 꿈속에서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여도 실제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캐나다의 신경과학자 존 피버와 퍼트리샤 브룩스 교수에 의하면 꿈을 꾸는 동안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물질은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인 글리신과 GABA라고 알려진 감마 아미노 부티르산이라고 한다. 신경 전달 물질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는 글루탐산염과 같이 시냅스를 활성화시키는 흥분성 물질이고 다른 하나는 글리신이나 GABA와 같이 흥분된 시냅스를 안정시키는 억제성 물질이다.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은 시냅스에서 분비되어 몸을 안정된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항상성에 관여하는데 이 중 억제성 물질인 글리신과 GABA가 수면 중에 몸의 움직임을 억제한다. 근육으로 내려가는 신호를 차단해 몸이 꿈을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쥐를 활용한 실험에서 이 물질들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자 렘 수면 동안 몸에 마비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잠을 자는 동안 말을 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의 렘 수면 행동 장애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그런데 간혹 한창 꿈을 꾸고 있는데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렘 수면은 아주 얕은 잠이다 보니 꿈을 꾸다 잠에서 깨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때로는 의식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몸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수면마비, 즉 가위에 눌리는 현상이다. 무섭거나 불안한 내용의 꿈을 꾸다가 자극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의식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꿈에서 깬다. 이때의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꿈의 연장선상에 있다. 비몽사몽이라는 말처럼 꿈인지 생시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상태에 놓이는데, 따라서 꿈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환각이나 환청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승사자가 머리맡에 앉아 있거나 검은 그림자가 목을 조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상한 울음소리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몸이 마비되었으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소리를 낼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데다 환청과 환각마저 경험하게 되니 귀신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가위 눌림 외에도 수면장애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잦은 악몽을 꾸는 것, 자다가 갑자기 머리맡 또는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들려 깨는 것, 잠자리에 들거나 잠에서 깰 때 벌레가 몸이나 벽에 기어다니는 모습이나 낯선 사람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 같은 환각을 보는 것, 주로 어린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야경증, 가위 눌림과는 반대로 렘 수면 중에 깨어나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거나 흥분해서 뛰어다니는 렘 수면 행동장애, 자다 말고 일어나 미친 듯이 음식을 먹는 증상, 그리고 아주 흔히 나타나는 불면증 등이 있다. 잠을 깊이 못 자는 것도 수면장애 중 하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목류병도 수면장애의 일종이다. 약 15%에 달하는 성인이 자다 깨어 이상행동을 보인다고 하는데, 목류병은 일반적으로 뇌는 깊이 잠들었지만 몸이 어느 정도 깨어 있을 때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는 수의근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어야 하지만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못하면서 수의근이 통제되지 않아 이곳저곳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목류병 환자들의 20% 가까이가 잠든 상태에서 돌아다니다가 상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오랜 기간 불면증에 시달려온 나로서는 베개에 머리만 닿아도 정신없이 잔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끼지만, 이렇게 많은 수면 장애가 있는 것을 보면 그런 장애 없이 잠을 잘 자는 것만으로도 축복받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잠이 잘 오게 하는 뇌습관. 그렇다면 수면 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 흉한 꿈은 왜 꾸는 것일까? 흉한 꿈은 왜 꾸는 것일까? 뇌와 신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비롯한 정서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뇌와 신체의 이상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자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꿈을 꾸는 과정을 유추해보면 수면 장애가 발생하는 이유를 대략 알 수 있다. 즉,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고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경우 꿈에 좋지 못한 색채가 덧칠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심하면 악몽이나 가위 눌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시각적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보았다면 그 효과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나 잔인한 폭력 영화 등을 보고 잔 날에는 영화 속 장면이 뇌 안에 남아있다가 정보 처리 과정에서 편도체가 내보내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과 뒤섞여 악몽이 되고 가위 눌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육체적으로 지나치게 피곤한 경우에도 가위에 눌릴 수 있다. 불규칙한 수면으로 극도로 피로한 상태가 되면 가위에 눌리는 빈도가 늘어난다. 가위 눌림이 잦아지면 수면의 질이 낮아지므로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더 심해지면 환청이나 환각 등으로 인해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다. 단순한 수면장애인 줄 알았던 것이 심리적인 질환으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위 눌림과 같은 수면장애를 없애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공포영화 등 시각적인 자극을 피하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정도 전부터 조용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이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과도한 운동이나 텔레비전 시청을 줄이고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대화를 나누거나 잔잔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될 수 있도록 자극적인 불빛에 노출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당연히 야식도 좋지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규칙적인 수면을 습관화하고 될 수 있으면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 이왕 꿈 얘기를 했으니 예지몽도 가볍게 살펴보자. 주변에서 예지몽을 꾼다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친다. 꿈에서 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정말 사람이 예지몽을 꿀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과학적 답은 아니다이다. 안타깝게도 인간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꿈에서 미래를 본다는 것 역시 과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가설이다. 그럼에도 몇몇 사람들이 예지몽을 꾼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어떤 일을 겪고 난 후에 이거 꿈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다. 이런 현상은 과거 기억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데니얼 샥터 교수에 의하면 이는 일종의 기억 왜곡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꿈은 아주 많은 정보를 뒤섞어서 만드는데 그중 일부가 나중에 실제 사건과 비슷해지면 우리는 연결고리를 거꾸로 만들어낸다. 하버드 대학교의 디어드레 베럿 교수는 꿈이 현실의 단편들을 활용해 문제 해결이나 시뮬레이션을 수행한다고 보았고, 그중 어떤 것은 현실과 일치하여 예지몽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로 칼 프리스턴의 예측 부호화 이론에 따르면 뇌는 늘 미래를 시뮬레이션하며 오류를 줄이려 한다. 이 과정이 꿈에서도 작동하기 때문에 현실과 맞아떨어질 때 예지몽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통계학적인 설명도 있는데 심리학자인 마이클 셔먼은 예지몽으로 정말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꿈 중 극히 일부가 우연히 현실과 맞아떨어지는 확률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매년 평균 1,000개 이상의 꿈을 꾸는데 그중 일부가 현실과 겹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이다. 가위에 눌리는 것도 예지몽으로 느껴지는 꿈을 꾸는 것도 모두 현실이 아니라 뇌 안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만 알면 될 듯 싶다.